종교 문제로 발발한 유럽의 국제전쟁인 30년 전쟁에 국유국임에도 유럽의 세력 균형을 위해 신교 측에 참전한 프랑스는 치열한 투쟁 끝에 승리하여 합스부르크 제국의 약화를 가져오면서 명실상부 유럽 최강국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한편 이 치열한 30년 전쟁이 끝나기 6년 전으로 돌아가 전쟁의 승리를 이끈 프랑스의 두 귀둥 리슐리에와 루이 13세는 승리의 영예를 누리지 못한 채 각각 1642년과 1643년 5개월 간격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었으니 일평생 프랑스의 영광만을 쫓은 그들에게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더 남아있을까요? 일평생 실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프랑스의 전성기를 구가한 군주의 남겨진 마지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한편 이 치열한 30년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루이 13세와 리슐리의 말년에 큰 불을 지핀 별개의 한 내부적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대에 실세를 할 수 있는 리슐리였으나 어디까지나 그의 권세가 국왕의 전적인 신임에 달려있는 위태로운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고 안 왕비를 비롯해서 궁정 내 야심 많은 수많은 세력들이 국왕에 대한 그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기에 리슐리 역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신의 측근들을 궁정에 배치시켰는데요. 그들 중 수려한 외모에다 넘치는 매력을 발산한 생마르 백작은 정작 여성으로부터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왕으로부터 남자임에도 특별한 총애를 받았고 그렇게 왕으로부터 고관에 임명되어 큰 권력을 쥔 생마르는 먼 훗날 권룡제를 등에 업고 권력을 남용한 중국 청나라의 화신처럼 사치를 부리고 여러 전횡을 일삼게 됩니다. 한편 이처럼 생마르의 영향력이 예상치 못하게 커져가는 것을 심각하게 지켜본 리슐리에는 자신을 견제하는 일부 귀족들이 그와 손잡고 집단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는데요. 이 예상이 적중한 듯 실제로 생마르는 왕자들의 탄생으로 후계 구도에서 밀려난 왕제 가스통과 손잡고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과 내통하여 쿠데타를 일으켜 리슐리에를 내쫓은 뒤 국정을 멋대로 좌우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마침 30년 전쟁에서 프랑스로부터 궁지에 몰려있던 스페인 역시 이러한 프랑스의 내부는 그들이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에 쿠데타 성공 시 국경의 한 요지를 내줄 것을 약속받고 생마르 1패에게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약속한 상태였는데요. 그러나 결코 만만치 않은 리슐리에는 당시 스스로가 질병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 자신이 풀어놓은 여러 첩자들을 통해 이들의 비밀 협정에 대한 확증을 잡아냈고 이 보고를 받고 크게 노한 루이 13세는 생마르를 결국 처형시켰으니 프랑스를 뒤흔들 뻔한 그의 나이는 당시 22살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이 생마르의 반역 사건에 왕비 안토트리슈가 가담했다는 설이 존재했으니 프랑스와 적대 중인 스페인 합스부르크가의 공주 출신인 그녀는 실제로 남편 루이 13세와 결혼 생활 내내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이미 어린 시절 어머니 마리의 학대로 인해 여성에 대한 혐오증을 갖고 있던 루이 13세는 심지어 그가 적대하는 스페인 출신의 안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않았고 반 합스부르크 정책의 선봉장이었던 리슐리에 역시 안 왕비와 매우 적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마도 이들의 멸시로부터 분통을 사겼을 안은 실제로 친정인 스페인과 내통하여 프랑스의 국익을 해하려는 여러 음모에 가담하기도 했으나 이혼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싫었던 루이 13세가 관용을 베풀어주므로 가까스로 살아난 것인데요. 그렇기에 그녀가 결혼 후 무려 23년 만에 갖게 된 왕자 루이와 25년 만에 태어난 왕자 필리프에 대해서는 중국의 진시황이 당대 실세인 여부리의 아들로 의심된 것처럼 이들이 리슐리에 혹은 그의 후계자 마자랭의 자식이라는 설이 제기되는 등 실제로 루이 13세가 아니 낳은 왕자들의 친부가 맞는지에 대해서 여러 의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생마르가 처형당하고 3개월 뒤인 1642년 12월 국왕의 평생의 정치적 동반자였던 리슐리에 역시 폐결핵을 이겨내지 못하고 향년 57세로 사망했고 이에 큰 충격을 받고 기력이 쇠약해진 국왕 루이 13세는 그보다 16살이나 어림에도 불구하고 하루빨리 그리운 신하를 따라가려는 듯 보였는데요. 중국 청나라의 말기를 담당한 비운의 파트너로서 하루 간격으로 사망한 광서제와 서태후가 떠오르듯 리슐리에가 죽고 반년이 지난 1643년 5월 14일 정확히 그가 33년 전 프랑스의 왕위에 오른 바로 그날 심장마비에 걸린 루이 13세는 향년 42세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루이 13세의 시체는 생드니 대성당에 매장되었고 그의 왕비 안토트리슈가 섭정직에 오른 상황에서 리슐리의 추천으로 재상직을 계승한 마자랭이 국정을 책임지게 된 한편 어린 왕세자 5살의 루이가 뒤를 이어 프랑스의 왕위에 오르게 되니 그가 바로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제3대 왕으로서 프랑스를 넘어 유럽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되는 루이 14세였습니다.
동시대 청나라의 역사와 비교해봤을 때 아버지 강희제와 아들 걸륭제 사이에 비교적 존재감이 약했던 옹정제처럼 수많은 치적을 통해 대왕이라고 불린 아버지 앙리 4세와 프랑스 절대왕정의 상징과도 같은 아들 루이 14세 사이에 낀 루이 13세는 실제로 과소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껏 살펴본 바와 같이 심지어 그의 치세에서도 그보다는 재상 리슐리에가 훨씬 더 큰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으니 이 때문에 그의 시대를 다룬 뒤마의 소설 삼총사에서도 본작이 현실과 허구를 절묘하게 혼합해서 만들어졌듯이 루이 13세는 리슐리에게 휘둘리는 보잘것없는 왕으로 다루어지면서 세계적인 고전이 된 이 소설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힌 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더욱 가중시켰는데요. 그러나 리슐리에는 왕권을 약화시키기는커녕 왕권 및 중앙집권 체제 강화를 그의 통치의 제1기치로 내세우므로 루이 14세 때 본격화될 프랑스의 절대왕정 체제의 초석을 닦은 인물이었으며 온갖 투쟁을 겪고 각종 암살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그러한 리슐리에를 신임하고 전권을 맡긴 인물이 바로 루이 13세였습니다. 그의 치세에서 이루어진 업적들은 결코 어느 한 사람의 성과물이 아닌 충성스럽고 뛰어난 신하와 그를 알아보고 끝까지 신뢰한 왕이 함께 만들어낸 훗날 19세기 독일 제국의 비렐름 1세와 오토 폰 비스마르크 조합의 버금가는 군신 간에 이루어진 가장 환상의 조합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편 루이 13세의 직계는 그의 7대 손인 루이 17세까지 이어지다가 끊겼고 이후로 반개로 가문의 명맥이 이어지다가 부르봉 왕조 최후의 인물인 앙리 5세가 자손 없이 죽으면서 결국 완전히 단절되게 됩니다. 그러나 루이 13세의 차남 필리프 1세의 후손은 끊기지 않고 쭉 이어졌고 그의 5대 손인 루이 필리프 1세가 부르봉 오를레앙 왕조를 창시하여 18년간 프랑스의 왕으로 군림했으나 끝내 2월 혁명으로 퇴위하면서 프랑스의 왕정 체제는 영원히 종식되었는데요. 그러나 현재 루이 필리프의 6대 손인 장 4세가 남겨진 부르봉 가문의 사실상의 수장으로서 그 유지를 받들고 있으니 그의 12대 조인 루이 13세는 오늘날에도 자신의 끊기지 않은 직계 후손들을 통해 부르봉 가문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명군 앙리 4세의 장남으로 태어나 9살의 어린 나이에 프랑스의 왕이 되어 탐욕스러운 어머니와의 치열한 갈등과 투쟁을 이겨내며 명제상 리슐리에를 등용하여 그와 함께 아들이 이룩할 절대왕정의 시대를 준비한 일평생 실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실용적 태도로 프랑스의 전성기를 구가한 위대한 군주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을 맺으며 이제 그의 아들로서 프랑스의 절대왕정을 구축한 태양왕 루이 14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